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영어 9번째 시간으로서 무역결제, 선적 서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결제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송금이나 그리고 추심 방법, 그리고 신용장 결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서류들이 요구되고 또한 특히나 선적 서류로서 어떠한 서류들이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서류들은 신용장 속에서 그리고 추심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서류들의 내용들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BL, 즉 Bill of Lading,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류 선화증권인데요. 선화증권은 이제 Bill of Lading이라 그래서 레이딩 하면은 화물에다가 물건을 선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적된 화물에 대한 증명서다. 그래서 이것을 선화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물이 선사에 의해서 배에 실렸다는 것을 확인받는 과정으로서 그 증명서로서의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선화증권이고요. 실제로 현대 이제 무역 거래에 있어서는 이 선화증권의 기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운송인이 내가 이 물건을 수령했고 내가 이 물건의 상태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가 바로 이 선화증권 또 선적 서류이기 때문에 이 증명서들은 아무렇게나 발행이 되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통이 발행됐을 때도 그 서류들을 처분하는 과정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실제로 유효한 내용으로서 적힐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거래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들이 조금 상세하고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신용장 거래를 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용장 거래상에서 이 BL이라는 선화증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쓰이고 어떤 증서로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역영어 시험을 치르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화증권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의 의미는 화주와 선박회사 간의 해상운송 계약으로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말 그대로 화주, 즉 수출자가 선박에다가 화물을 싣고 이 실린 화물을 가지고 있는 운송인, 즉 배라고 했을 때는 그 선사가 이 화물의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화주, 당신의 물건이 우리 배에 정확하게 실렸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화주와 선주 간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서류로서 선박회사가 발급하는, 즉 선사가 발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자, 유가증권은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즉, 이 서류가 있으면 선적한 화물의 주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서 유가증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치가 있는 서류로서 존재한다라는 게 첫 번째 의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물품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으로서 운송인이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출자가 수출지에서 화물을 배에 실었습니다. 그럼 이 배는 이 선사, 운송인에 의해서 수입지까지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수입지에 왔을 때 수입업자가 이 물건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바로 증거할 수 있는 서류가 수출자에게 발행한 선화증권을 수출자가 수입업자에게 은행을 통해서든 개인 간의 거래든 전송을 해서 혹은 전달을 받아서 수입업자가 이 서류를 선사에게 제시를 해야만 그 사람이 화물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출업자가 본인이 화물을 싣고 선화증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스스로가 수입지에 가서 다시 그 물건을 찾는 거 가능합니다. 왜? 선화증권이 있다면 그 화물의 주인이라고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선적을 증명하는 증권이기도 하지만 운송인은, 그러니까 즉 선화증권의 선사는 동증권과 상환으로 물품을 인도를 해줍니다. 아, 내가 발행한 선화증권이 맞구나. 그러니까 너가 화물의 주인이구나. 이렇게 해서 화물을 인도해 줄 것을 약정하는 증서가 바로 이 선화증권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항만에서 꼬마아이들이 어떤 서류를 갖고 놀고 있는데 그 서류가 선화증권이다.
그럼 이 선화증권을 발견한 선사는 그 아이들에게 물건을 내줍니다. 증권을 들고 있는 사람이 화물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상세한 앞에 이제 과정들, 물건을 찾는 과정들은 필요하겠지만 우스갯소리로서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실제로 화물의 권리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서류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화증권이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첫 번째가 바로 화물의 수령증입니다. 선박회사나 그 대리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계약 물품을 인수했다는 화물 영수의 증거로서 수령증의 기능을 합니다. 선박회사는 본인들이 화물을 받아서 실제로 배에 실었든 부둣가에서 물건을 받았든 이 선화증권을 부여를 해줍니다. 물론 선사가 아니라 이 선사를 대리한 어떤 누군가가 당연히 이 물건의 화물 수령증을 발행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화주가 준 물건을 내가 받았다. 매도인, 즉 수출자, 또 다른 말로 송하인, 물건을 보내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수령했다라는 화물을 내가 영수했다라는 기능으로서 바로 화물 수령증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선화증권이 있으면 내가 이 선화증권을 받았으니까 내 화물 내가 잘 맡겼구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운송 계약 조건의 증거 서류입니다. 자,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운송 조건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운송인, 선사와 화주, 수출업자 간의 운송 조건을 표시하죠. 특히 계약서가 작성될 필요가 없는 계품 운송 계약의 경우, 자, 계품 운송 계약은 정해진 노선에다가 화주들이 와서 물건을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개별 컨테이너 화물을 맡기는 걸 얘기하죠. 한 배에다가 실어서 출발할 때 우리가 화물 자동차가 정해진 스케줄이 인천에서 부산까지 오후 2시에 출발한다. 이러면 부산까지 가야 되는 화물을 가진 화주들이 몰려와서 그 차에다가 실어 놓으면 2시에 인천에서 출발해서 부산으로 화물이 가겠죠. 선박도 똑같습니다. 항로가 스케줄이 쫙 정해져 있고 여기에 대한 운임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화주들이 와서 그 운임 스케줄에 내 화물을 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바로 계품 운송계약인데 이러한 경우에 선화증권 자체가 운송계약의 증빙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운송인과 화주 사이의 운송 조건을 표시한다라고 했죠. 운임은 언제 낼 건지, 운송계약의 증명서로서 운임은 언제 낼 건지,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 갈 것인지, 누가 보내고 누가 받는지, 그리고 화물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선화증권의 내용을 보면 화주, 물건을 보내는 사람과 운송인, 선사 사이에 어떤 운송계약이 체결됐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계약 조건의 증거 서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세 번째가 화물에 대한 권리 증권입니다. 영어로 이제 Document of Title이라 그래서 타이틀은 어떤 자격을 갖추다는 얘기를 할 때 타이틀이라는 말을 쓰죠. 자, 선화증권에 기재된 물품을 대표하는 권리증권으로서 증권의 소유자는 증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우스갯소리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선화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선박에 실린 화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증권으로서 증권의 소유자, 이 선화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화물을 처분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 소지인의 법적 권리 그리고 배서 양도의 권리를 함축함으로 물품에 대한 권리, 소유권이 BL의 선화증권의 배서나 양도에 의해 타인에게 이전이 가능하다. 자, 선화증권의 특징 중에 또 한 가지인데요. 즉 유통증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서 선화증권을 발급받은 내가 화물을 싣고 선사로부터 선화증권을 발급을 받았다면 이 발급받은 수출업자 혹은 매도인 혹은 이 송화인은 자신이 화물을 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배에 실린 화물을 찾으려면 내가 가진 이 서류를 제시하면 물건과 교환을 이제 할 수 있게 됐죠. 자, 그런데 내가 이 화물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싶어요. 선화증권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운송사, 즉 선사는 이 증권의 내용만을 보고 그 사람이 실제 누군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증권만 가져온다면, 이 증권이 정확하다면 물건을 내어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무적인 요소에서는 다 확인을 거치긴 한다만 실제로
이론상으로 선화증권이라는 것은 그 증권이 있는 사람이 화물의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서 배서를 하죠. 서명을 하고 내가 양도하는 이 서류의 양수, 즉 이 물건을 넘겨받을 사람이 또 서명을 하면 그 사람으로 권리, 즉 이 다큐먼트 오브 타이틀, 서류에 대한 자격이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서류를 권리를 계속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유통증권적 성격을 지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게 선화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서류예요. 그냥 배에다가 화물을 실었으니까 선사가 당연히 실은 화물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무역에서는 이 증권을 가진 사람이 화물의 소유권을 지닌 사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다뤄서는 되는 서류가 아니고 실제로 신용장상에서 선화증권이 발급된 모든 것을 요구해버립니다. 선화증권이 세 통이 보통 통상적으로 풀셋이라 그래서 세 통이 발급이 되는데 이 통수를 다 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 통을 발행을 받았는데 두 통은 대금을 결제받으면서 넘겨줬고 나머지 한 통을 몰래 가지고 있다가 먼저 가서 물건을 찾거나 이렇게 권리를 주장하면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선화증권에서는 발행된 통수 전체를 거의 요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중요한 화물의 권리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서류가 바로 선화증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계셔야겠고요. 유통도 가능하다라는 거. 뒤에 배서를 해서 서명을 하는 거죠. 배서를 해서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반드시 해두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통을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러한 선화증권의 배서와 그리고 양도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봐야겠죠.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BL상, 자, 선화증권상 컨자이니, 자, 컨자이니라고 할 때는 수하인을 얘기합니다. 즉 수입업자, 물건을 받는 당사자를 컨자이니라 그러고요. 물건을 주는 사람을 컨자이너라 그럽니다. 그런데 선화증권상의 수하인, 물건을 받는 사람은 신용공여은행, 즉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되고, 자, 우리가 신용장을 앞서서 내용들을 다 공부를 했었죠. 개설은행이 어떤 거였죠? 실제로 신용장상에서 물품 대금의 결제를 최종적으로 확약하고 있는 그 은행을 개설은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선화증권은요, 물건의 대금을 지급할 개설은행 앞으로 컨자인이 이 물건을 받을 사람을 지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노티파이 파티라는 칸이 있어요. 노티파이 파티. 자, 노티파이는 알려주다, 통지하다, 파티는 뭐 당사자를 얘기할 때 쓰는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착화 통지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건이 수입지에 도착했을 때 누구한테 알려줄 것인가, 이것을 바로 노티파이 파티, 착화 통지처란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노티파이 파티는 수입상 혹은 통관의 담당자가 된다. 자, 실제로 선화증권에서 저 컨자이니의 개념을 제가 일부러 써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컨자이니는 물건을 받는 사람이자 권리를 넘겨받게 되는 주체가 되죠, 이 화물을. 그래서 저 컨자이니는 보통 은행으로 지정을 하지만 노티파이 파티는요, 그 누굴 지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화물이 도착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노티파이 파티는 누굴 지정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따라서 은행은 자신이 수하인으로 된 선화증권을 개설의뢰인, 즉 수입상에게 지급, 인수, 매입받은 후에 배서에 의해 양도하는 형식을 취한다. 개설의뢰인이 결국은 물건을 찾아야 되는 당사자죠. 그래서 자, 개설은행은 일단 대금을 지급하고 선화증권을 가져오죠. 선화증권을 가져오면 현재까지는 선화증권의 주인이 은행이기 때문에 은행이 화물을 찾을 수 있는 주체가 돼요. 그런데 이 거래에서 이 개설은행은 단순히 대금의 지급 확약을 위해서 개입한 은행이니까 수입업자한테 가서 대금을 회수해야 되죠. 내가 지급했던 대금을 수입업자한테 이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업자한테 선화증권을 주면서 배서 양도를 한 다음에 권리를 넘겨주죠. 그에 따라서 수입상은 정해진 지급이나 인수나 매입을 한 다음에 양도를 받습니다. 그럼 이 서류를 받은 수하인, 즉 수입업자는 실제 항만에 가서 선사에 서류를 제시하고 딜리버리 오더, 그래서 화물인도 지시서를 가지고 물건을
찾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로서 되는데 결국 선화증권은 권리를 넘겨줄 때 항상 배서를 하고 배서가 이루어진 후에 양도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2번에 보시면 이처럼 선적 서류는 권리 증권이면서 권리를 보유한 증권이죠. 증권이면서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한 유통증권이므로 배서를 해서 넘겨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에 제시가 될 경우 한 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었다면 자, 한 통만 있다면 이 서류에다가 배서를 해서 양도를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서류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누군가가 와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한 통 이상의 원본이 발행되었다면 중복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풀셋, 발행된 전체 통수, 통상 3통을 이야기합니다. 이 3통이 제공되어야 하고 한 장이 사용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는 취지의 문헌이 비엘상에 기재가 됩니다. 자, 계속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정리를 하면 선화증권이라는 거는 여러 통수가 발행될 수도 있습니다. 통상 3통, 풀셋이라고 부르는 3통이 발행이 되는데 4통, 5통, 6통 상관이 없어요. 선화증권을 봐야 될 사람들이 많다면 여러 통을 발행할 수도 있겠죠. 자, 발행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은행에서 요구하는 건 뭘까요? 나만이 이 물건을 가진 주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선화증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왔을 때 화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결제를 해준 다음에 한 통 이상 발행됐으면 다 가져와라. 다 가져와야 되고 하나가 사용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와서는 권리를 얘기할 수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가 사용되면 나머지는 무효가 된다라는 취지의 문헌에서 one of which being accomplished the others to be void 해서 하나가 사용이 되면 허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것은 다 배제가 된다라는 취지의 문헌이 바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화증권에 그러면 어떠한 내용이 도대체 법정 기재상 법적으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야 하느냐 그리고 또한 임의 기재사항이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선화증권에 표시를 하다 보면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밖에도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줄 필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의 기재사항도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종류가 여러 개이고 이 내용들이 물론 외우기 어렵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 선화증권의 그 취지, 선화증권의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를 조금 이해하신다면 이 내용도 충분히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첫 번째부터 볼게요. 자, 법정 기재 사항입니다. 선박의 명칭, 국적, 톤수입니다. 자, 선박의 명칭은 왜 적어야 될까요? 당연히 화물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배를 찾아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선박의 명칭 그리고 국적과 톤수, 선박에 관련된 내용들은 적어줍니다. 이거는 반드시 적어놔야 돼요. 그래야 선박을 찾아서 우리가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해당 선박의 명칭을 알면 선사를 알 수 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자, 니은에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자, 선화증권의 중반부에 보면 이런 내용들, 그 운송물의 종류나 운송물의 개수, 포장 단위 뭐 이런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물을 인도할 때 수출상이 매도인이 혹은 송하인이 물건을 선사한테 제공할 때 받았던 그 내용과 물건을 실제로 전달받는 수하인, 물건을 받는 주체인 수입업자가 이 물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선화증권 내에 화물에 대한 내용, 운송물의 종류, 중량, 용적, 그리고 포장의 종별, 뭐 컨테이너인지 카튼 박스인지 등등등등 그리고 개수와 기호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채워 넣어놔야 합니다. 자, 그리고 디귿의 운송물의 외관 상태입니다. 운송물의 외관 상태라는 건 통상적으로 그 전에 물건이 수출지에서 실릴 때 이미 선사들이 배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이 화물이 멀쩡한지 그리고 이 화물의 외관 상태가 온전한지 실제로 화물을 열어보지는 못하죠. 이미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외관 상태가 올바른지에 대해서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화증권상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다음에 리을에 보시면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이 물건을 보내는 사람의 상호, 회사라면 회사명과 주소, 그리고 그냥 개인이라면 개인의 이름, 그리고 상호명, 회사가 다르게 부르는 상호명이 있다면 그 상호명이 그 안에 적혀 있어야 돼요. 즉 보내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음에 수하인 또는 통지 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당연히 보내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수하인의 통지 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읍에 선적항과 양육항을 적도록 합니다. 어느 항구에서 선적이 되었고 이 물건은 어느 항구까지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야 됩니다. 자, 추후에 보험증권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볼 텐데요. 그 보험증권의 내용을 볼 때도 이 내용처럼 선적항과 양육항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물의 권리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적항과 양육항도 반드시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적어놔야 되고요. 시옷에 보시면 운임입니다. 운임. 자, 운임은 그 금액과 선불인지 후불인지의 여부를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인코텀즈를 역시 공부했기 때문에 또 알 수 있는 거는 E 조건 그리고 F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운임이 후불로 지급이 돼요. 왜냐하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 의해서 운송이 되기 때문에 매수인이 목적지에 도착해서 대금을 지불합니다. 운송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C 조건과 D 조건, C로 시작하는 조건과 D로 시작하는 조건에서는 매도인이 스스로 운송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운임을 선불을 내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 선불이냐 후불이냐, 그래서 프리페이드냐 콜렉트냐 이거를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을 적는 칸이 같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응에 선화증권 발행지와 그 발행 연 월일, 선화증권이 어느 지역에서 발행됐는지. 자, 이제 이거 가지고도 시험 문제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선화증권은 통상 선사가 발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물건이 실렸다라고 해도 선화증권은 이 부산항에 있는 선사의 본점에 있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발행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즉 상관은 없겠죠. 결국은 뭐냐? 선화증권이 어디에서 발행되었느냐 그걸 적어주고 중요한 건 이거죠. 발행 연 월일입니다. 선화증권의 발행일, 즉 이 선화증권이 발행했다는 것은 화물이 선적이 된 날짜를 통상 의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화증권의 발행 연월일을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입니다. 유통증권과 권리증권을 설명하면서 제가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에 대한 언급을 2번 이상 했었는데요. 그게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화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를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화증권은 통상 풀셋이라 그래서 3통이 발행되지만 그 이하로 발행되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누구의 결정이냐? 개설은행이 요구하는 만큼 발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의 발행 통수도 반드시 적어놓고 이 선화증권이 아무리 많이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선화증권이 제시가 되었다면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무효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임의 기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는 건데 웬만하면 그냥 적어주자 정도로 해서 적는 내용들이죠. 필요에 따라서. 임의 기재사항은 자, 기억에 선화증권의 번호가 있습니다. 선화증권이 발급되면 이 선화증권이 우리 회사에서 발행한 몇 번째 선화증권이다 혹은 선화증권마다 번호를 붙이는 방법들이 회사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운임의 지불지. 자, 운임은 누가 내고 선불이냐 후불이냐 운임의 지급 시기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운임이 실제로 지불되는 지역은 임의 기재사항이라는 겁니다. 왜냐? 운임을 내기로 했고 선불로 후불로 할 것까지 전부 다 이미 선화증권의 법정 기재사항으로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불지, 운임의 지불지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임의로 기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선화증권에는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귿의 선장의 성명. 통상 이제 선사들이 본인의 회사 이름을 적거나 아니면 선장의 이름으로 서명을 합니다. 그럴 때 역시 선장의 성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면책약관이라는 게 있는데요. 운송인은, 즉 선사는 이 화물을 해상에서 운행하는 동안에 자신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통제가 불가능한, 즉 beyond the control이라고 부르는데, 통제가 불가능한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약관들을 선화증권에 넣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각 선사마다 내용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천재 및 해난의 면책, 그러니까 천재지변. 이거는 이제 운송회사 자체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면책된다라는 내용을 적어 놓는다는 얘기고요. 전쟁 위험. 전쟁 위험도 컨트롤할 수가 없죠, 실제로 선사가. 그리고 세 번째가 제3자의 행위에 기인하는 위험의 면책. 운송인 스스로 내가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 우리 회사 선사가 아닌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다. 그때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면책약관도 이렇게 넣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약관. 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실수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해상 운송을 하다 보면 과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과실도 면책이 되는 과실이 있고 또 면책이 안 되는 과실들이 있거든요. 즉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면책약관은 본인들이 면책을 얻을 수 있는 과실약관들을 넣어놓고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린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해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잠재하자약관. 잠재하자도 운송물의 내용을 운송인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재적인 하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2로라는 거는 항로를 벗어나는 걸 얘기합니다. 실제 바다에도 다 바닷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사들이 어느 지역을 갈 때는 어느 길로 간다라는 것들이 이제 항로가 대체적으로 다 나와 있는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항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선박을 구조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날씨가 안 좋은 곳을 지난다든가 이럴 때는 2로를 해야 되는데, 이 2로를 했을 때도 우리는 당연히 운송을 잘하기 위해서 2로를 한 거기 때문에 면책될 수 있다라는 식의 내용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부지약관. 역시 수출업자가 화물을 다 싣고 잠갔기 때문에 우리가 화물의 내용물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부지입니다. 알지 못한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해서 수출상에 넣어놓은 물건, 우리가 운송인으로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 물건 안에 있는 내용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는 면책이다 라는 약관이 바로 부지약관입니다. 그리고 갑판적화물, 그리고 곡가품 같은 것들. 실제로 우리는 너무 비싼 거, 우리가 아무리 운송인이지만 책임지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면책약관으로서 작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은 이러한 기재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화증권의 이제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증권은 실제로는 무수하게 많은 종류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선화증권은 단순히 물론 실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이긴 하지만 그 실는 방법이나 기간이나 그리고 적용의 여부에 따라서 종류들이 계속 나눠집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shipped, 즉 온보드 BL 그리고 received BL입니다. 자, 온보드는 말 그대로 화물이 선박에 온보드, 적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BL로서 저 온보드 BL에는 화물이 배에 실렸다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eceived BL은 수취식 선화증권으로서 received, 선사가 아직 화물을 실지는 않았지만 항만에서 선사 책임하의 물건을 전달받았을 때 내가 수취했다, receive했다 라는 증명으로 발급해 주는 게 바로 received BL입니다. 실제 거래선 당연히 온보드 BL이 되어야만 실제 선적을 증빙할 수 있죠. 자, 기억해 보시면 화물이 실제로 선박에 적재되었다는 취지가 shipped on board vessel 또는 loaded on board vessel 같이 온보드에, 즉 베슬은 선박을 이야기하는데 선박의 온보드, 갑판에 적재가 되었다와 같이 증권면에 기재된 것이 바로 선적식 선화증권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선화증권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니은에 화물이 선적을 위하여 수취되었다는 문헌이 received for shipment와 같이 증권면에 기재된 것이 수취식 선화증권이다. 말 그대로 선사가 아직 배에다가 화물을 실지는 않았지만 내가 항구에서 혹은 항만에서 물건을 전달받았다.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내주는 BL이다 하는 게 바로 received BL입니다.
수취식 선화증권이 발행된 후 선박회사가 선적 완료하고 실제 선적일이 이루어진 날을 기입하고 레이든 온보드와 같이 적재 부기, 즉 온보드 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부가적으로 적어 놓는 겁니다. 원래 실제로 리시브드 BL을 떼준 날짜가 예를 들어 5월 1일입니다. 그래서 선사가 5월 1일 날 물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물건을 갖고 있다가 실제로 실은 날은 예를 들어 5월 5일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5월 5일 날 그 원래 원선화증권 리시브드 BL에다가 다시 부기를 합니다. 부가적으로 기술을 합니다. 노테이션이라고 하는 부기. 노테이션을 해서 실제 이 날짜에 레이든 온보드 적재되었음이라고 딱 적어 놓습니다. 위에다가. 그럼 그때가 되면 이 리시브드 BL이 바로 온보드 BL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리시브드 BL은 그 자체만으로는 선박에 적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실제로 선적이 되고 난 후에 노테이션, 즉 부기를 통해서 적어 놓는다면 그때 선적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적재 부기를 하면 선적식 선화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크린 BL과 파울, 더티 BL입니다. 크린 BL은 무사고 선화증권, 즉 깨끗한 선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파울 더티 BL은 사고부 선화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 크린 BL은 무사고 선화증권으로 본선에 양호한 상태로 적재되어 BL의 비고란에 선화증권에 이제 리마크스라고 해서 비고란이 있습니다. 특이한 사항들을 적는 칸이 있는데 여기에 사고 문헌, 아무 화물에 하자가 없다는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거죠. 원래 리마크란에는 화물이 문제가 있으면 적는 건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깨끗하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로도 크린 BL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사고 문헌이 없는 선화증권을 바로 크린 BL 무사고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화물을 실었을 때 운송인은 당연히 그 화물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화물일 경우에는 이 화물을 다시 내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와서 고쳐놔라, 아니면 뭐 수정을 해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건을 전달받는 저기 멀리 있는 수입지에 있는 매수인은 실제로 물건을 받았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죠? 이 운송인한테 따질 수가 있죠. 왜 화물의 상태가 이렇게 돼 있냐? 그러면은 운송인은 수출상이 이 물건을 지금 잘못 실어서 이렇게 돼 있었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라고 해도 매수인은 어떻겠어요? 운송인과 계속 실랑이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운송인은 물건을 받을 때 아예 깨끗한 상태로 물건을 받습니다. 그래서 리마크란에 무언가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은 화물에 아무 하자가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안의 내용들은 확인을 하기가 어렵죠. 운송인은 그냥 물건을 받아서 외관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내용만 책임을 질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잠재적인 하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 면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니은에 사고부 선화증권은 선적 당시 화물의 포장 상태나 수량 등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경우 이러한 사실이 BL에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이다. 그래서 사고부 선화증권은 화물을 딱 봤을 때 어디가 굽어 있거나 어디가 부서져 있거나 어디가 새고 있거나 이러면은 그걸 리마크란에 다 적어 놓습니다. 그러면은 리마크란이 더럽게 뭐 적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더티 BL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화물을 원래 온전한 상태로 실어야 되는데 온전한 상태로 실지 못했죠. 그래서 이럴 때 파울 BL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은행에서는 이 화물이 잘못되었다는 이 서류 자체를 산 다음에 돈을 줄까요? 당연히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 파울, 더티 BL을 수리하지 않습니다. 즉 수출업자는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자, 수출업자는 화물을 실는 과정에서 잘못이 되거나 조금 미세한 아주 경미한 어떤 하자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리마크란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 화물을 다시 내리기도 힘들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나중에 또 역시 언급될 내용이지만 스스로 각서 비슷한 걸 적습니다. 그거를 바로 LI라 그러는데요. Letter of Indemnity라고 부릅니다. 파손화물 보상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작성합니다. 그래서 물건이 실렸을 때 선사가 야 물건이 너무 상태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그 화물 매수인이 뭐라 그러면 내가 책임질게 하는 수출상이 작성하는 각서의 개념 파손화물 보상장을 작성을 해서 선사에 갖다 주면 선사는 이제 이 화물에 대해서 너가 책임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하고 크린 BL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럼 은행에서 이 크린 BL은 수리를 해주겠죠. 그래서 실제로
더티나 파울 BL이 됐을 때는 이런 과정들을 거친다는 거. 그리고 은행은 클린 BL만, 즉 무사고 선화증권, 외관상 아무 문제가 없는 선화증권으로 발행된 것만 수리를 해준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이 LI, 파손화물 보상장입니다. Letter of Indemnity입니다. 사고부 선화증권이 발행됐을 때 쓰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용을 보시면 사고부 선화증권은 은행에 의해 수리가 거절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경우 수출업자는 선사와 교섭하여 선사의 파손화물 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 선화증권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상이 선사한테 이 화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걸 써주는 거죠. 선사는 이에 의해 사후 파손화물에 대한 모든 책임에서 면책이 됩니다. 책임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책임을 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도 해당 파손물에 책임을 지지 않아서 결국 최종 보상은 보상장을 쓴 수출업자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파손화물 보상장을 쓰는 동시에 화물에 대한 책임을 내가 모르는 이 운송 구간에 있어서까지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LI, Letter of Indemnity를 받은 선사는 이를 보험자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 상리이다. Letter of Indemnity를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물을 실었는데 화물의 상태가 좋지 않다. 자, 그런데 수출상이 보험을 들어놨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화물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을 든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LI가 발행됐다 하면 보험사한테 알려서 보험자도 책임을 이제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물이 수출상 자기도 모르는 운송인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는 과정 속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가져가는 동안 파손되는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책임을 지기로 한다라는 게 바로 이 파손화물 보상장입니다. 자, 그다음 LG입니다. LG. LI와는 또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건데요. Letter of Guarantee라 그래서 guarantee는 보증을 한다는 얘기죠.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물은 수입지에 도착을 하였으나 권리증권인 선적서류 등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 수입상의 화물 인수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화물은 지금 항만에 도착을 해 있는데 실제로 서류가 안 왔으면 서류를 줘야 물건을 찾기 때문에 아직까지 물건을 찾지 못하게 되죠. 그런데 그 기간만큼 매수인, 수입업자는 화물을 빨리 찾아서 팔아야 이익이 되는 건데 그 사이에 기간을 보전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물건을 찾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 경우 수입상은 선화증권 대신 은행이 연대 보증한 보증장입니다. 은행이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아직 서류가 안 왔으니까 은행 내가 보증할 테니까 선사도는 수입업자한테 물건 내줘라 라는 LG를 선사에 제출해 줍니다. 보증장을 제출해 주고 화물을 수입업자가 이제 수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LG를 원본 서류 대신 선사에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받은 다음에 원본 서류가 추후에 도착을 하겠죠. 선화증권이나 선적 서류가 도착을 하면 이를 선사에다가 제출하고 다시 이 LG를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로서 가는 게 바로 LG인데요. 역시 LI처럼 파손화물 보상장처럼 여기 있는 LG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서 영문 해석이나 영장문 파트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주로 수입지에 물건이 먼저 왔는데 서류가 아직 딜레이 되는 경우, 아직 not delivered 되는 경우, 이런 경우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은행이 같이 개런티, 보증을 했다라는 내용이 보통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화물을 찾기 위해서 수입상을 대신해서 은행이 보증한 서류가 수입화물 선취보증서고 이 수입화물 선취보증서를 선사에 갖다 주면 선사는 물건을 내어주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LI와 LG, 영문 해석과 영장문에서 영어 파트로서 많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냥 LG와 LI는 딱 들었을 때 바로바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기억을 해두시면 아마 시험 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의 종류 계속 볼게요. 스트레이트 BL, 스트레이트가 뭐죠? 고든 혹은 직선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바로 간다는 겁니다. 뭐냐? 기명식 선화증권입니다. 정해진 당사자만이 이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이름을 적어놓은 거예요. 수화인란에. 통상 신용장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지시식으로 수화인란에 적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개설은행이 대금을 지급하지만 결국 물건을 수령할 사람은 수입업자죠. 그렇기 때문에 개설 의뢰인을 지시하는 문구로서 뭐 디 오더 오브 땡땡 땡땡 뱅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설은행이 지시하는 자 이런 식으로 수화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기명식 선화증권은 그냥 당사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물은 그 당사자밖에 찾지 못합니다. 이걸 스트레이트 BL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하고요. 이름이 적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더 BL이라는 건 지시식 선화증권입니다. 우리가 무역영어 시험을 칠 때 기억하셔야 된다는 건 바로 이거죠. 선화증권에서는 지시식으로 사용이 주로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통상 신용장 거래에서 선화증권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지시식 선화증권이 많이 사용된다. 자, 설명은 한번 볼게요. 기억에 기명식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상의 수화인이 특정인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 선화증권은 배서 양도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배서에 의해 양도가 가능하나 대부분 특정 수화인에게 인도 목적 시 사용한다. 특정 수화인에게. 그래서 기명, 이름을 적어 놓죠. 자, 니은에 보시면 이게 선화증권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지시식 선화증권, 오더 BL 혹은 네고시어블 B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자인이란에 수화인란에 특정 수화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지시인의 지시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선화증권이다. 해서 to order of shipper 혹은 to order of ABC 뱅크 뭐 이런 식으로 은행명이 보통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장 거래에서는 이 은행이 바로 개설은행이죠. 그래서 개설은행은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업자한테 이 선적서를 주면서 대금을 받고 양도할 때 여기 뒤에 적어주죠. 누군지. 그래서 이 ABC뱅크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통상적으로 지시식 선화증권이 많이 사용이 되더라. 그 다음에 스테일 BL 기간 경과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시험에서 실무 문제에서 가끔 등장을 하는데요. 운송 서류는 신용장에서 정한 서류 제시일, 즉 유효기일 내에 또는 선적 후 서류를 제시해야 할 일정 기간 내에 은행에 제출되어야 하는데 이 만기일이 경과에서 제출된 선화증권을 의미한다. 자, 운송 서류나 신용장에 관련된 서류들은요. 개설은행이 날짜를 정해줍니다. 이 날짜까지 서류 다 챙겨서 제시해라. 근데 이 날짜를 넘겨서 선적이 되고 발행된 선화증권이 바로 이 기간 경과 선화증권 스테일 BL입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만일 신용장상에 이 만기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운송서류의 발행일자 이후 21일 운송서류 발행일자 이후 21일을 경과한 선화증권을 스테일 BL로 간주한다. 역시 신용장 통일규칙 43조 A항에 나와 있습니다. 즉 기간 발행일자 이후 21일 그리고 운송서류의 제시기간을 지나서 발행된 게 스테일 BL 기간 경과 선화증권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쇼폰 BL 있어요. 약식 선화증권. 약식 선화증권은 말 그대로 원래 선화증권의 전체 틀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만 딱 적어놓은 선화증권을 얘기합니다. 정식 선화증권으로서 인정이 되고요. 이 내용의 법적 기재사항들은 다 적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약식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은 그룹페이지 BL 혹은 마스터 B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운송 포워더들 있잖아요. 포워더들 물건을 여러 화주들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걸 쭉 모아가지고 한 번에 수입지로 보내는 사람들 이 포워더들이 있는데요. 포워더들도 화물을 실으면서 여러 화주 거를 물건을 실다 보니까 각 화주마다 선사에서는 선화증권을 떼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A 회사, B 회사, C 회사, D 회사 막 전체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씩 받아와가지고 나 포워더가 대신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주선인으로서. 그러면 나는 A, B, C, D 선화증권을 다 받아야 돼요. 모든 회사 거를. 근데 실제로 그렇게 다 받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몇백 명의 화물을 다 선화증권 한 장 한 장 챙겨가지고 다시 줘야 되는데 이거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그 선화증권의 내용을 하나로 묶어서 선사에서는 마스터 BL이나 아니면 그룹 페이지 BL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들의 내용이 다 적혀 있고요. 이 선화증권을 포워더가 가져와요. 그래서 포워더가 하나씩 각 회사별로 떼서 나눠줍니다. 작성을 해서. 이게 바로 하우스 BL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그룹 페이지 마스터 BL의 개념은 뭐냐? 여러 화주들의 거를 운송 책임지는 운송 주선인이나 포워더가 그 여러 화주들의 선화증권을 한 번에 받아서 그 화주가
받을 때 화주가 여러 선화증권을 받을 때 그 받는 선화증권이 그룹 페이지 BL이고 받아온 선화증권을 가지고 개별 화주들한테 나눠주는 선화증권은 하우스 BL이다라는 거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의문이 드시는 게 있을 거예요. 원래 선화증권은 선적한 화물을 책임지는 선사가 발행을 하는 거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포워더도 선화증권을 발행을 한다고 했죠. 하우스 BL을.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 알 수 있는 거, 시험에 실제로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포워더는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 혹은 운송주선인은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없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이 아닌 거죠. 실제로 포워더도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 마스터 BL을 가져와서 이걸 나눌 때 하우스 BL로 되는 거죠. 그래서 하우스 BL을 발급할 때는 포워더, 즉 운송 대리점이나 운송을 대리하는 이 사람들도 BL을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레드 BL은 뭐냐? 적색 선화증권이라 그래서요. 선화증권면에 보험 부보 내용을 표시하는 문헌이 적색으로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증권상에 보험 약관 내용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기 때문에 이 보험 약관이 적힌 선화증권을 바로 레드 BL, 적색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7번째로 통선화증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바로 스루 BL이라 그래서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선주가 다른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나 육상운송이나 해상운송을 이용하여 운송될 경우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 구간에 대해서 일괄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이 바로 스로비엘, 통, 전체를 다 책임지는 통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역시 통선화증권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영어 스로비엘을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권리포기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선화증권의 종류로서 구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 개념이 생겨난 거지 이거를 선화증권의 원래 원칙의 종류다. 선화증권 원칙에 맞는 종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시험에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서렌더 선화증권은 즉 권리포기 선화증권은 해운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로서 선화증권의 종류가 아니라 선화증권상의 서렌더 혹은 서렌디드 권리 포기되었음 이런 문항들이 찍는 방법으로 선화증권의 상환증권성을 포기한 선화증권을 바로 이 서렌디드 BL 혹은 서렌더 BL에서 권리 포기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서렌더 선화증권은 송화인이 운송인에 대해 선화증권을 발행받는 것을 포기하거나 이미 발행된 선화증권을 수화인에게 발송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반납함으로써 수화인이 선화증권 원본 없이 신속히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운송인이 선화증권의 권한증권성과 상환증권성에 대한 권리 행사를 포기한다. 권리나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예요. 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권리 포기 선화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자, 무슨 이야기냐? 수출지에서 선화증권을 받습니다. 수출자가. 선화증권을 받아서 거기다가 서렌디드라고 도장을 찍거나 아니면 선화증권을 받기 전부터 선수한테 요청을 합니다. 이거 권리 포기되었음. 내가 서렌디드 BL로 쓸 거다. 라고 하면 도장을 찍어서 나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권리가 포기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누구나 화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이 서렌디드 BL을 바로 전자우편이나 팩스 같은 방식으로 수유업자한테 바로 보내줍니다. 근데 이거는 수출업자 입장에서 어떤 거예요? 사실 위험한 행동이죠. 내가 화물의 권리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권리를 포기하고 매수인에게 수유업자한테 넘겨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실제로 화물이 오는데 얼마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서류가 오히려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실무자들끼리 논의를 하는 거죠. 매번 물건은 빨리 오는데 우리가 서류를 나중에 받는다. 그러니까 너네가 BL을 좀 서렌디드해서 우리한테 넘겨줘라. 그럼 우리가 화물 오자마자 바로 찾을 수 있게 해줘라. 라는 식으로 해서 사실상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권리 포기 선화증권을 뭐 마구 써라 쓰지 마라 하기도 사실 논외에 실무에서도 서로 논외로 하는 것들이고요. 이거는 선화증권의 종류라기보다 그냥 선화증권의 권리성을 포기한 게 서렌디드다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권리 포기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도 시험에서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 아까 설명했던 대로 기명식과 지시식 두 가지가 있는데 기명식은 스트레이트로 이름을 딱 찍어서 보내는 거고 지시식은 to order of A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이 지시하는 사람이 이 선화증권을 받는 사람이다. 혹은 화물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화증권의 발행 방식은 김영식 지시식이 거의 대표적이고요. 사실상 지시식 방법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자, 선화증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선화증권은 실정법에 규정된 법정 기재사항을 갖추어야 유효하므로 요식증권이다. 법정 기재사항 적을 거 상당히 많았죠? 그거 다 적어야 되는 요식증권, 형식이 요구되는 증권입니다. 2번에 선화증권은 화물수령이라는 원인이 있어야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인증권이다. 원인이 있어야 발행이 된다. 원인이 요구되는 증권이다. 그래서 화물이 수령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인증권도 맞죠. 3번에 선화증권은 권리의 내용이 증권상의 문헌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유가증권이다라고 하는데 문헌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문헌증권이 되겠죠. 3번이 옳지 않고요. 4번에 선화증권은 배서나 인도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기 때문에 유통증권이다. 배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 있다라고 했었죠. 즉 유통증권적 성격을 지닌다. 정답은 3번이 옳지 않게 되겠네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자, 권리 포기 선화증권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실제 기출문제. 권리 포기 선화증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원본의 선화증권을 의미한다. 자, 권리 포기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 원본의 권리성을 포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본의 선화증권이 아니고요. 원본의 성질을 제거한 선화증권입니다. 2번에 non-negotiable이다. 실제로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에게 양도하거나 배서해서 인도할 수가 없죠. 그래서 non-negotiable, 유통이 불가능하다. 이게 맞겠고요. 3번에 주로 중개무역 시에 사용한다가 아니라 자, surrendered BL은 혹은 surrender BL은 TT 거래일 때, 즉 TT는 뭐예요? 돈을 송금하는 방식이죠.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고요. 4번에 권리증권이다. 아니죠. 서렌더 BL은 권리를 포기한 거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한 서류의 하나다.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문제 볼게요. What is the appropriate title of the document for the following? 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문서 아래에 제시한 내용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서류가 무엇인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영어는 시간상 밑에 해석으로 대체를 할게요. 기사가 상기 선적에 대한 선화증권을 발행하였고 상기 화물이 목적항에 도착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당행은 선화증권 원본의 제출 없이 앞서 언급한 당사자에게 해당 화물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자, 상기 화물이 도착한 사실이 있대요. 이미. 이거 우리 많이 봤었죠. LI 아니면 LG 중에 하나죠. 그런데 선화증권의 원본의 제출 없이 그냥 바로 찾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은행이 작성한 거죠. 이거 뭐였죠? Letter of Guarantee 3번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 수입자가 물건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서류가 바로 Letter of Guarantee 3번에 있는 LG였습니다. 자, 그래서 수입화물 선취 보증서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같이 나왔던 내용들이 있죠. 선복확약서, 선주와 용선자 간의 용선계약을 확정하는 증빙서류다. 선복계약을 할 때, 용선계약을 할 때 쓰는 서류고요. 수입화물 대도라는 게 있어요. Trust Receipt, 그래서 TR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업자가 기일 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입품을 먼저 인수하려고 개설은행에다가 제출하는 겁니다. 돈이 지금 없어요. 그런데 물건은 빨리 찾아야 돼. 이럴 때 개설은행에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4번에 Letter of Indemnity는 파손화물 보상장이라서 수출상이 실제로 더티비엘로 발행되어야 하지만 크림비엘로 바꿀 때 화물에 대한 내용을 내가 정구관에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 발행하는 게 바로 파손화물 보상장이었죠. 자, 보시면 which has the least proper explanation. 자, 설명 중에서 가장 틀린 게 무엇이냐. 자, 시간상 쭉 보는데 3번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파울비엘이죠. 파울비엘은 우리가 선화증권으로서 문제가 있는 거, 즉 파울이나 더티비엘은 리마크란에 뭔가가 적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파울비엘은 선적된 물품 및 포장 등의 외관상 드러난 어떠한 결함이 있음을 표시하고 있는 선화증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품 또는 포장에 결함이 있다는 문헌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거는 크림비엘이라고 봐야죠. 근데 지금 내용을 보시면 3번에 bill of lading which has been not qualified by the carrier to show that the goods were not sound when unloaded. 그러니까 양화가 되었을 때
물건에 대해서 보증이 운송인에 의해서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뭐 파울 비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로서 볼 수 있죠. 그래서 파울 비엘은 뭐다? 실제로 물건을 실었는데 리마크란에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사용되는 게 바로 파울 비엘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비엘상에 기재된 화물은 다음과 같다. 이해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일부러 들고 온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라운드 그라눌레이티드 블라스트 퍼네스 슬래그라고 돼 있는데요. 요 단어들을 대부분 잘 모르셔서 많이 틀리시더라고요. 저 고로 슬래그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게 뭐냐면 쇠를 재련할 때 고로에다가 쇠를 끓이는데 그때 그 쇠를 끓일 때 나온 찌꺼기를 고로 슬래그, 그러니까 고철의 개념이에요. 자, 근데 고철인데 이게 지금 3만 MT 메트릭 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packing to be in jumbo bags of 1.5 million ton with tolerance of plus minus 10% in each bag 해서 1.5 MT 점포백에 포장되어서 각 백은 과부족은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관련이 적은 것은 뭘까요? 1번의 차터파티 비엘이다. 쉽게 얘기해서 차터파티 비엘은 뭐였어요? 용선계약이었죠. 용선계약의 내용으로서 왜 쓸 수 있느냐? 보통 부정기선일 때 벌크 화물이기 때문에 찌꺼기 고철이죠. 고철은 벌크 화물이기 때문에 보통 용선계약할 때 쓰입니다. 배를 빌려서 본인이 가죠. 그래서 차터파티 비엘에 쓰이고요. 이번에 하역 비용은 선사가 부담하게 된다. 이 내용은 어디에도 적혀 있지가 않아요. 자, 3번에 화물이 담긴 점포팩의 총 개수는 2만 개이다. 자, 2만 개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10% 과부족 용인을 하죠. 그래서 4번에 있는 중량도 1.35 그리고 1.65톤의 범위다. 그러니까 3만 개의 MT를 실으려면 1.5 MT가 2만 개 백이 있어야 되고 10%의 과부족을 허용하니까 1.35톤에서 1.65톤의 범위 이내에서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유출을 하실 수 있고요. 고로슬래그에 대한 내용 나왔었기 때문에 특별히 한번 들고 왔습니다. 자,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들 전체 정리를 했는데요. 선화증권 자체가 선적서류로서 상당히 중요하고 법정 기재사항도 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만큼 여러분들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지시식으로 활용이 되고 권리증권으로서 그리고 또 유통증권으로서 활용이 된다는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선화증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국민개발원 강사 정민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